자, 이제 EPL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이랑 같이 할 거고요. 지난주 히든볼은 좀 어땠나요? 저는 꽤 재밌었어요. 어쨌든 뭔가 예전 멤버들 히든풋볼 K2 환희 형이랑 뭐 주원 형이랑 종훈 형 나오시는 네. 걸 영상으로 보면서 되게 반가운 조합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나오니까 예전에 히든풋볼 할 때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방송의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1시간 텀에 길게 얘기하는 우리 멤버를 통해서 네. 그런 콘텐츠들이 없어서인지 되게 새롭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었지, 예전에 히든풋볼 할 때 향수가 뭔가 떠올랐다의 느낌은 좀 아니었던 거지 않았나. 다른 느낌이었다. 네, 오히려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전혀 아무 얘기를 안 했네. 뭐 다른 느낌이기도 하죠, 사실. 예. 뭐 라이브로도 하고 있고 또 이전에 라이브에서 그런가 보다. 이전 맞네. 라이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예전 초창기에 아프리카 비번방 걸고 히든풋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오늘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네요. 왜냐면 저 히든풋볼 하는 거는 라이브는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들어와서 처음 했었을 때가 2019년 10월인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라이브가. 네. 오래됐어요. 그쵸. 네. 원래 생각해보면 히든볼은 계속 라이브를 했었거든. 맞아요. 비번방 그전에는 계속 그랬었잖아요. 쭉 라이브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래저래 바뀌고 막 그랬으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방한했던 쿠팡 시리즈를 형철이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프리시즌에 뭐 좋은 매치들이 많죠. 그쵸. 굉장히 경기들이 투어를 같이 묶어 가다 보니까 빅클럽들끼리 경기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기준으로 지금 PL 클럽들 빅6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 프리시즌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는 뭐 굉장히 재밌게 나왔고. 그쵸. 어땠나요 좀? 뭐 사실 정말 생생하게 현장에서 어땠는지, 저희가 이제 맨시티 행사도 다녀왔던 행사가 있어요. 금요일날 롯데월드에서 젠시티 행사도 다녀왔다가 네, 불이 났지만 불이 나는 행사 상황이 좀 있었는데 더즈랩추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힙합의 더즈랩추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생하게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죠. 오늘 이제 히든풋볼의 사이 얘기는 저는 이 방한 경기에 대한 나름의 좀 감회, 소회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 어렸을 때 이제 피스컵이라고 하는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리옹이나 뭐 보이튼 원더러스 등등의 팀들이 한국에 왔던 게 여전히 좀 기억에 나고, 그 유명한 캐즈만이 용산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던 그 이미지. 네. 리옹이 아마 부산에서 찍혔던 선수들이 리옹인가 아마 그랬던 해운대를 걸어다니는 해운대였군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시기상 해외 축구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너무 매니아틱했죠. 물론 그때도 보셨던 분들이 당장 눈앞에 종훈이 형도 계시긴 하지만 정말 적었잖아요. 네. 근데 팀도 사실 그렇게 뭐 대단히 유명한 팀도 아니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2009년에 피스컵이 인기 팀들이 많이 왔죠. 뭐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서.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안 했고요. 안달루시아에서 했습니다. 그 해는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스컵 자체는 방한 경기로서 흥행이나 어떤 파급력이 지금 쿠팡 플레이 시리즈만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의 방한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 뭔가 한국으로 외국 팀들이 오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매치 에이전시의 진행이 조금 애매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좀 불만족스럽거나,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해외 축구 인기가 또 적은 편이다 보니까 뭐 가격 정책 등에서도 약간 팬들이 원하지 않는, 좀 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상회하는 그런 가격 범위가 또 책정되면서 문제가 있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흥행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수선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논란은 역시 2019년 호날두 노쇼 사태는 좀 큰 논란이 있었죠.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19년입니다. 2019년 꽤 7월. 됐구나, 또 꽤 벌써. 됐지. 4년이 벌써 지난 이야기인데,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방한 경기에 대해서 저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그동안은 좀 많았던 게 우려가 많았다고 계속 있었죠. 그리고 올해 뭐 저희가 따로 뭔가를 다루진 않았지만 조금 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래저래 안 된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 맞아요. 디테일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시도를 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해외 구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꾸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해외 구단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어쨌든 빅클럽이 와야 되잖아요. 빅클럽이 가지고 있는 선수 제외하고의 스태프들의 규모도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스태프들이 다 온다는 거는 거의 뭐 대이동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기도 잘 따라야 돼요. 여름 월드컵이 있으면 이거 힘들고요. 안 되죠. 유로가 있어도 힘들고요. 내년에 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죠. 아마 내년 방한은 어려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있겠죠. 아니면 뭐 코파 아메리카가 있어도 힘들고 예. 여름 월드컵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처럼 뭔가 시기도 좀 잘 따라줘야 되는데 다행히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이 2년 동안의 작년과 올해의 어떤 상황들은 충분히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물론 이제 쿠팡 플레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제 눈에 띄는 수치상의 상승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쿠팡 플레이에 대해서 괜찮은 이미지들을 얻게 된 사례들이 분명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을 통해서 약간 이제 자리에 올라온 것 같아. 그 전에 네. 토트넘 방한 때 야 이게 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코리안 리거들이 없는 팀들이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트래블 팀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어마어마한 빅클럽인데 맨시티도 한국이 그러면서 진심이긴 하지만 그 한국 선수들이 뛰지 않지만 여기에 왔다라는 것 자체도 충분히 아 이게 먹히는구나. 아 이거를 저는 보여주지 않았나. 제일 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선수가 없는데 그렇지. 만원 관중. 그리고 특히나 맨시티 뭐 리그 우승팀, 트래블팀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전부터 이제 라리가 팬들에게는 워낙 익숙한 팀이고 라리가 팬이 아니더라도 3강이니까. 네, 워낙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즈만도 있고 이슈가 항상 됐던 팀이지만 그래도 AT 마드리드라고 했을 때 되게 다른 팀하고 그 뭐 레알이나 바르샤냐 했을 때는 그 3위 팀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으신 관중들도 많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네. 국내 이제 아틀레티코 팬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그치. 됐을 거예요. 아틀레티코 선수들도 이벤트 정말 잘 참여해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저는 그 그리즈만이 참 한국 팬분들의 사랑을 잘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교체아웃 때 어떤 환호를 유도하는 그런 액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작년과 올해의 성공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죠. 파리랑 전북이 이제 그죠? 이번 주 주중에 이제 경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앞선 두 경기보다는 그 경기는 우려사항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상황과 어떤 장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도 뭔가 어쨌든 2년 동안 그 시리즈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든 간에 호평을 받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라고 보여요. 그리고 네. 이거는 분명 그 이전에 방안의 유럽 팀들의 방안 사례와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지 않나. 그래서 뭐 유로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등의 일정이 분명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걱정하는 시선으로, 우려하는 시선으로, 혹은 어쩔 때는 무관심의 시선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시선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도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만 봤을 때는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쿠팡 플레이가 이제 그 팀을 데리고 왔을 때 쿠팡 플레이 자체의 수익도 많이 늘어나나?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쿠팡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 이들은 그 선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그러니까 적자를 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안하고. 들어가서 판을 넓힌 다음에 큰 거를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쿠팡 시리즈가 물론 아마 매치데이 수익이 워낙 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지만 이거 이외에 무형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사실 요즘엔 엄청나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쵸. 그런 것만으로도 얻는 게 크지 않을까. OTT 사업만으로 따져봤을 때 스포츠 쪽에서 이 정도로 두각을 드러낸 OTT는 없습니다. 없지. 다른 OTT는 뭐 예를 들어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오리지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하면 생각나는 OTT는 쿠팡 플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제 보니까 그 대표이사 그분 그 악수도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 제가 계획을 잘 모르지만 이래저래 해서 잘 아구가 맞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쿠팡 시리즈는 축구팀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야구 큰 MLB 쪽으로.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벤트. 뭐가 어떻게 크게 벌어질지 모르고 시리즈가 여기 두 팀이어서 두 경기라는 게 아니라 4-5개 팀이어서 컵 대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요즘에 ICC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쵸.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일단 저부터 쿠팡 플레이 때문에 쇼핑하면서 쿠팡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 로켓라고 회원 되잖아요. 네. 로켓 프레시 뭐 그게 배송시키고. 와우 회원이 되면 네. 그게 알아서 공짜잖아요.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공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게 다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좀 그 네이버 페이에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그것만 했어요. 되게 편하다. 그 비번만 넣고 하면 되는데. 네이버페이가 마일리지도 많이 줘요. 그렇게 맞아. 했는데 쿠팡 구매 플레이가 확정. 되면서 나도 모르게 쿠팡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이런 것도 좀 잘 유도가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존의 로켓라우 회원으로서는 내가 여기 뭐 유료 가입자가 돼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구나라고 그치.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쿠팡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방안 사례와는 다르게 뭔가
그냥 단순히 방안으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초청비가 들어가고 경기장 대관료가 들어가고 일정 잡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단순히 방안 경기의 티켓 수익이나 어떤 굿즈 수익으로 다 만회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런 수익의 비중보다는 쿠팡이라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곳보다도 좀 적지 않았나. 그런 것도 쿠팡 플레이 성공에 있어서는 시리즈 성공에 있어서는 분명 일조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비단 축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스포츠도 그래요. 가능한 일이겠죠.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그리고 형철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스포티비도 처음에는 중계권을 축구로 스타트했어요. 작게. 근데 결국에 나아가서 갔던 방향은 야구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KBO였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KBO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이제 바깥 사람이 됐으니까 모르지만 쿠팡도 야구와 관련된 이벤트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게 이미 MLB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는 리그라면 그게 NBA로 확장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든 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혹은 뭐 중계권 가지고 있는 F1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 뭐든 할 수 있다. 이거를 쿠팡이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뭐 스포츠 팬으로서는 이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마 이 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꽤 대중분들의 이미지도 꽤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스포츠 에이전시들도 얼마든지 또 방안을 추진하거나 하는 등의 사례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실패 사례도 있듯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쿠팡 플레이 시리즈만큼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정도로 저는 상황이 좀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이래저래 어떤 앞뒤 이벤트 이번에 그 여자 아이들 아이들도 또 공연을 멋지게 해서 원래도 인기가 많은 그룹이었지만 뭐 더 이제 또 축구 팬들에게도 어필도 했고. 그 공연할 때 카메라랑 이런 게 다 정말 자유자재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하고 선수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다 대기한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아이들 맞죠? 아이들 그룹 분들이 좀 대기가 길었는데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대파이의 인터뷰가 끝나고 유니폼 던져주는 팬서비스까지 하고 난 다음에 딱 공연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게 그 축구장에서의 가수 공연은 이제 실제 가수 공연하고 뭔가 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랍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 공연이 원래 하프타임 공연이었죠.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정이 맨시티가 빠르게 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여기 밀렸는데 잘 이게 익스큐즈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비 때문에 연기됐으니까. 맞아요. 우천으로 40분이 밀렸어요. 8시 40분 킥오프였으니까 그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기는 했어요. 저는 이미 그날 그 바지랑 신발이 저 버스 타고 왔거든요. 왜냐면 주차가 너무 많으니까. 탈 때부터 이미 그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발한 쪽이 이미 그 지하차도에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를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니까. 신호 건너다가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너무 많이 젖어서 깔창이 막 올라가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발바닥 밟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경기장 계속 다니고 끝나고 제가 또 그 밥 먹은 다음에 첼시 경기 중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집을 못 가서 그 젖은 발 그 채로 첼시 경기가 중계를 하고 우승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그 프리미어리그 서머 시리즈. 우승 시상식까지 다 하고 아침 8시인가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몸이 좀 되게 노곤하고 그 했는데. 정도면은 발이 쭈글쭈글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쪼글쪼글이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돌아갔고. 양말을 일단 어떻게든 저 빨래해서 했는데 진짜 바닥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씻고 난 다음에 물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 있잖아요. 뿌는 거 그렇게 된다니까. 발이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든 보통 쓰레빠를 신고 하는데. 저 근데 그거 있어요. 출발할 때 비 올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어제랑 오늘도 국지성 소나기가 지금 막 쏟아지니까.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온 데가 있었대. 진짜. 이거 예보를 제가 항상 보는데 비 온다는 얘기가 진짜 1도 없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 10시부터 형철이랑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형철이는 뭐 거의 이틀이고 뭐 거의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입고 있잖아요. 스위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냈더니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친구는 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키 예쁘다. 괜찮죠. 융프라우 정상에서만 살 수 있는. 진짜? 한 개만 샀나요? 한 개만 샀죠. 사이즈도 모르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이거요? 에이,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거. 맞아요. 지금 맞아. 드릴까요? 이쁘다. 네. 줄래? 아니요. 보통 저희 중학교 형들이 야 그거 좀 입어보자. 그런 다음에 가져가거든. 맞아. 이거 좀 빌려줘. 이게 지금 이렇게 수법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쁘네요. 자, 쿠팡 플레이 요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랑 부산에서 펼쳐지는 전북과 경기가 남아 있고요. 그 경기는 또 봐야죠.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출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아마도 조금은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선만 보여주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경기를 뛰지 못하더라도 데브라이너가 그랬던 것처럼 또 팬 서비스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역시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이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빅6 6개 팀 프리시즌 분위기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맨시티부터 첼시까지인데 이제 일정이 끝난 팀도 있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경기씩을 지금 남겨놓은 팀들이 대부분인데 주원 형이 봤을 때는 조금 인상적으로 보이는 팀 있나요? 인상적으로 보이는 팀? 네. 되게 혼자 치고 나간 팀은 없지만 프리시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팀은 팬들이 그래도 워낙에 지난 시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첼시가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 보여요. 저는 지금 그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네. 이번 시즌처럼 프리시즌을 열심히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래. 정말로 프리시즌에 관심이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야. 그래서 그냥 결과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쿠팡 플레이로서 관심 갖게 그치. 되고 아니 왜 관심이 많냐? 아니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그냥 궁금하잖아. 그치. 프리시즌이라 하더라도 이강인은 안 궁금해? 이강인 아우. 파리 생제르맹 뭐 손흥민 토트넘 다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근데 솔직히 토트넘의 손흥민은 궁금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증명을 했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은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뭐 당연히 잘할 거니까. 잘할 거니까 그런 느낌이지. 처음에는 또 프리시즌 손흥민 그랬을 때 당연히 궁금했죠. 근데 이번처럼 여기저기 곳곳에 선수들이 가가지고 뛴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처럼 열심히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되게 눈에 띈다 안 띈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봤어요. 한국 선수 경기장에서는 잘했으면 좋겠다. 프리시즌이지만 마치 시즌이 벌써 시작된 것처럼 응원하면서 봤죠. 네. 형철이는 여기서 중계한 경기들도 많고 누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제일 눈에 띈 팀은 역시 첼시. 첼시. 예, 프리미어리그 서머 시리즈를 잭슨? 우승한 네, 잭슨도 그렇고 은쿵쿠도 그렇고. 은쿵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임대를 갈 것 같은 오고추커. 네. 오고추쿠. 네. 고추커 아닙니다. 역시 바로 왠지 종민 형이 이름을 붙일 것 같았어요. 예. 오고추커. 오고추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름 보고. 예, 오고추쿠 선수가 근데 있고.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첼시 미드필더다. 이거는 첼시상이다. 단단함이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첼시는 그거거든. 아니 왜 근데 첼시에도 되게 좀 새끈한 선수들 많았어. 근데 첼시상이야. 첼시 하면 생각나는 그 강렬한 미드필더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마케렐레? 마케렐레, 애쉬앙, 뭐 미켈, 그다음에 드록바 그런 딱 연상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딱 그 상이야. 인상들이 좀 강렬해요. 예. 지금 뭐 은쿤쿠 다 강렬함이 있죠. 그렇지. 강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첼시의 경우는 그 프리시즌 경기들을 봤을 때 예전 지난 시즌하고는 너무나도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느껴졌고 아무리 프리시즌 트로피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대회에서 성과를 낸 것과 그럼 내지 않고 출발한 거는 꽤 차이가 있거든요. 기분이 다르잖아.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첼시가 뭔가 포체티노가 경기 중에 저는 그런 것도 보였어요.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포체티노도 되게 편하게 선수들하고 얘기하는 느낌이고 선수들도 쿨링 브레이크 때마다 다 포체티노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되게 감독님 말을 잘 이렇게 경청하는 느낌, 경청하는 느낌. 그에 따라서 2쿼터 저는 이제 쿨링 브레이크 이후를 항상 2쿼터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때 내용들이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팀이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트로피는 분명 많은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잘해보자. 네.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파리 생제르맹 때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많이 좀 실망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많이 했지. 그 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는 되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감독이다. 뭐 인터뷰나 선수단 관계나 이런 감독은 아니었잖아요. 굳이 생각하면 비교적 젠틀했잖아. 젠틀한 편이었죠. 맞아요. 인터뷰도 되게 젠틀하게 했던 감독으로 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 말년에 조금 그래, 이제 그렇죠. 좀 그랬지. 쉽지 않게 나간 거지. 그래도 결국 토트넘의 그 당시에 전성시대를 이끌고 선수를 구성하고 선수를 통솔하는 능력은 포체티노가 보여줬죠. 그래서 그럼. 포체티노에 대한 이미지가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시키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면서 팀을 그래도 한 순위권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토트넘 때의 이미지가 역시 강해요. 사우샘튼도 그렇고. 맞아. 그럼 첼시부터 볼까요? 지금 분위기 네. 좋다 그랬는데 3승 1무입니다. 안 졌어요. 그 보르센전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8월 3일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첼시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딱 그 초반 일정뿐인 것 같아요. 리버풀, 웨스트햄, 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1라운드 홈에서 스탬포드 브리지에서의 리버풀전. 와 쉽지 않다. 새 감독에게는 사실 좀 부담되지. 있는 그런 위치고 웨스트햄이 지금 이제 구단 내외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진짜 권력 다툼이라는 얘기까지 기사에서 나올 정도로 수뇌부 쪽에서 이적 시장에 대한 입김을 누가 더 먼저 넣을지 그 모예스 감독이 이제 되게 골치 아플 텐데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라이스도 이탈하고 등등은 있지만 그래도 웨스트햄은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초반에 만나는 팀들이 분명 편하다 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점은 이런 초반에 위기에 가까운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초반 프리시즌의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팀이 뭔가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는 꽤 가벼울 것이다. 분위기는 꽤 좋을 것이다.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리버풀전 굉장히 재밌겠다. 1라운드부터. 1라운드. 스탬포드 브리지. 뭔가 이제 중원이 완전 바뀐 소보슬라이, 뭐 맥칼리스터, 핸더슨, 파비는 나갔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온 중원의 새로운 리버풀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라비아가 합류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는 있죠. 거 아니에요. 2주 남았으니 가능해요. 그러면 뭐 리버풀도 중원이 재편되는데 그렇지. 원래부터 리버풀 첼시 하면은 이런 좀 재밌는 매치업들이 있었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 1라운드 경기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첼시를 보면서 사실 팬들은 아직도 이적생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더 영입돼야 된다. 포체티노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최소한 필요하다.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첼시 보드진이 이제 브라이튼의 카이세도에게 4차 비드를 했는데 근데 카이세도 이 정도 브라이튼이 고자세로 나가면 이적 못합니다. 결국 그 4차 비드도 거절을 당했으니까 금액을 꽤 많이 불렀는데도 그러니까. 근데도 브라이튼은 여전히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아마 데제르비 감독이 계속 뭐 협상에 대해서 막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브라이튼도 일단 코리부터 주세요 뭐 이런 어떤 스탠스도 있고 지금 첼시하고 브라이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서로가 보기에. 근데 어쨌든 카이세도의 영입 가능성이 점점 뭔가 난이도가 더 더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과연 첼시가 이대로 카이세도에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미드필더를 수혈할지도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명 더 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지금 엔소나 뭐 당장 그 파트너로 뛸 수 있는 미드필더들 산투스도 있고 뭐 되게 어린 나이긴 하지만 카사데이. 있고 뭐 갤러거 선수도 있고 코너 갤러거 선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역시 수비를 좀 전담해 줄 수 있는 수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지난 시즌 보면은 삼선이 무너지면서 역습에 대한 실점을 되게 많이 허용했는데 지금 구성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엔소 좋은 미드필더고 산투스 잘하고 있는 거 알고 갤러거 좀 투박하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선수고 단점이 많아요. 근데 수비를 좀 전담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어야 이들 역시도 더 살아나지 않을까. 결국은 카이세도를 포함해서 좀 많이 뛰는 유형의 수비 전담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는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자 첼시 받고 그 다음에 토트넘으로 올라가죠. 토트넘 경기는 그 웨스트햄전은 졌고 라이언시티는 이제 저기잖아요. 그 싱가포르 팀. 맞아요. 여기는 뭐 이겼고. 히샬리송이 또 헤트트릭을 했죠. 히샬리송은 그 세리머니는 되게 멋지진 않은데 좋은가 봐 본인은. 그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거. 그 저기 그 에메르송 노야를 같이 따라해주죠. 네, 맞아요. 브라질리언들끼리 같이 하더라고. 재밌나 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그래. 그 잘하고 계속 골 넣고 그렇게 하면 그 다 좋게 봐요. 근데 히샬리송이 그거 한 다음에 민망한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 골 넣고 딱 그렇게 한 다음에 1분 만에 동점골 먹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골 취소되거나 맞아, VR로 골 취소. 약간 그런 적들이 있었지. 그때 이제 그 크로아티아에게 월드컵 탈락했을 때 그때 그 치치 감독이랑 그 히샬리송이랑 같이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대로. 그 유럽 그 433 같은 페이지에서 그거 가지고 되게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모드리치가 이렇게 모이 주고 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그 연못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처럼 이런 합성들도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어쨌든 히샬리송 헤트트릭 했고요. 저는 이 헤트트릭도 꽤 의미가 있는 헤트트릭이다. 왜냐면 일단 히샬리송은 정말 골이 필요했던 선수고 골이 안 들어갔잖아. 좀 진짜. 불운하게 안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본인의 폼도 떨어졌겠지만. 그리고 사실 해리케인의 거취를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떠날 수 있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긴 해요. 전 항상 얘기합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에 가고 케인은 다음 시즌이다. 자유한다. 진짜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제 느낌이에요. 음바페는 이번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를 갈 것 같고 케인은 남을 것 같아. 그래? 그냥 내 촉이야. 그럼 케인 너무 그래 뭐 그 각자의 선택이니까. 근데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한 시즌이라도 더 보는 게 좋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진짜 너무 비싼 선수인데 그냥 보내기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걸 것 같아.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든 좀 1년 동안 재계약을
하려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모르겠어. 아니면- 바이언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어. 계획하기 나름이잖아. 재계약해주라. 음. 근데 만약 내년에 이 금액 바이아웃 이 금액으로 해줄게. 그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어떤 게 야, 너 알죠? 얼마치 1,500? 야, 너 누가 600원만 줘도 보낼게. 아. 600원 주면 케인 살만하잖아. 아, 그쵸. 뭐 사려는 팀 입장에서는. 그런 바이아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혹시 케인이 떠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히샬리송이 그러면 떠난 다음에는 당연히 출전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폼 상승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혹시 케인이 안 떠나더라도 히샬리송은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입니다. 드린 이적료도 꽤 비싸거니와 당장 윙이랑 공격수 쪽에 뎁스를 생각해서도 히샬리송은 여전히 비중이 커요. 근데 그 선수가 아무리 상대가 이제 아직은 뭔가 전력상에 평소 만나는 팀들보다는 부족함이 있는 싱가포르 팀이었다 해도 골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는 그래, 거는 골맛 좀 봐야 돼. 본인에게는 좀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경기 재밌겠다. 예, 토트넘 경기의 내용이 좀 재밌겠다. 사실 토트넘 게 좀 보기 어려웠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예. 포스텍은 경기 자체를 재밌게 네. 끌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의 그 공격적인 성향을 늘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토트넘에서도 초반부터 확실하게 과감한 공격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프리시즌을 중간에 레스터전에 한 번 있었는데 취소가 됐죠. 캔슬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흐타르전, 바르셀로나전까지 봐야 이제 좀 더 윤곽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시아타라전은 이번 주 일요일에 커뮤니티 실드 전에 경기가 있고 네. 바르셀로나전은 아예 다음 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영종이랑 봐야죠. 지금 지금 이번에 엘 클라시코 이긴다면 영종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페르민 로페스도 골 넣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토트넘은 그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경기 재밌을 것이다. 다만 보완점은 감독의 어떤 전술 체계와 나름의 어떤 성향, 분위기 이런 걸로도 커버할 수 없는 선수들의 문제가 있는데 네. 여전히 센터백에 대한 불안점이 있다는 있죠. 거. 뎁스를 프리시즌 경기 보면서 전후반 변화 주는 거 보잖아요. 너무 멤버 차이가 커요. 아니 뭐 탑소바나 반더벤이나 링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무도 안 온 거야. 너무 심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네요. 경기는 재밌는데 게임은 져. 그런 가능성이 있지. 그것도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센터백 보강을 꼭 해야 되는데 전술 방향성 이런 것과 별개로 선수 한 명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한두 명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경기에서의 결과가 항상 가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수비라면은 대가가 꽤 크고 혹독하다라는 점 때문에 수비 보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지션이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네. 이 자리가 보강돼야 우도지나 포로처럼 전진하게 좋아하는 풀백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전진하려면 미드필더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줘야지. 지금 받쳐줘야 될 미드필더들의 역량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아쉽거든요. 비수마, 뭐 스킵, 호이비에르는 왠지 뭐 나갈 수 있다는 네, 얘기들이 호이비에르는 많으니까. 지금 이적 얘기가 네. 없지 않으니까. 아틀레티코하고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잘 어울리죠. 아틀레티코 받으려. 되게 잘 어울리죠. 네, 뭔가- 얼굴 자체가 아틀레티코 상이야. 저 그 느낌이 들어요. 아틀레티코상. 그런 것처럼 미드필더 쪽에서도 좀 더 커버도 잘해주고 볼을 좀 잘 순환시켜주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앙 빌드업을 좀 이끌 수 있는. 셀틱으로 따지면 이제 셀틱에서는 칼럼 맥그리거가 되게 코어 역할을 잘했는데 셀틱 경기를 보면 그 자리에 맥그리거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하타테레오나 뭐 오라일리 같은 선수들이 공격 가담해서 이렇게 뭐 박스 타격도 하고 전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되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자리 보강이 꼭 돼야 할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네. 뭐가 없습니다. 맞아요. 뭐 구단 내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논외로 그라운드 내에서의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하다. 아직은 더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분위기는 뭐 형철이가 가장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번 주 중에 리버풀 대 바이언 경기가 있어요. 바이언 그 경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경기는 형철이랑 좀 같이 보면 좋죠. 그쵸. 네. 예. 저랑 형이랑 형철이랑 같이 보시죠. 걱정되네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면 너무 전력이 좀 아까운 팀이어서. 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공격 진짜 아니야. 근데 바이에른 뮌헨. 진짜 아니야. 그건 맞아요.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도 팬분들도 아마 더 우려할 거예요. 그 앞쪽이 좀 그렇지. 근데 웃긴 게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좋다. 뭐 김민재도 왔고 뭐 더리우트 있고 우파메카는 일단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프로필상 좋은 선수고 미드필더 괜찮죠. 뭐 근데 공격이 아쉽다. 리버풀은 공격 좋아요. 미드필더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보강이 됐어.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 괜찮은 첫인상을 남기고 있어요. 수비가 문제입니다. 공격이 문제인 바이에른 뮌헨과 지금 수비가 문제인 리버풀이어서 반다이크 있잖아요. 반다이크 있죠. 네. 코나테도 있어요. 네. 근데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경기 중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고 선발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시즌 전체로 봐도 주전 센터백 2명에게 믿음을 주고 경기 시즌을 소화하기에는 뎁스 좀 불안한 느낌. 백업이 너무 아쉬워요. 마티 고메즈 나왔던 저 피르트전에 이때
4개 사실점하는 거 보면 네. 뭐 카르스루헤전도 그랬고 아 수비진이 좀 집중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뎁스의 문제, 백업진의 문제, 경쟁력의 문제가 결국은 되는데 리버풀이 이제 예전에 2020-21 시즌 때 수비수 4명 있는 것도 3명 있는 것도 못 믿고 들어갔었고 결국은 거기서 부상자들 다 나와가지고 완전 붕괴됐던 그랬지. 시즌이잖아요. 주전 센터백 2명만 믿고 갈 수는 없다. 리버풀도 이제 수비가 좀 그치. 관건이다. 오히려 그 생각이 좀 합니다. 반다이크에게도 너무 좀 과부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최근에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맞아요. 이전 반다이크보다는 인간미가 생겼죠. 예전에 인간미가 없었으니까.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네. 수비수였는데 이제는 인간미가 있는 수비수야. 어느 정도는 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물론 네. 이제 그게 수비수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동료들이 반다이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다이크는 잘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진 저는 근데 소보슬라이는 이번에 킥이랑 운동 능력이랑 압박하는 거 보면은 잘할 것이다. 잘 어울려요. 잘할 것이고 잘 어울립니다. 본인이 이제 핸더슨이랑 같이 뛰면서 좀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안배받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건 이제 깨졌고 그래도 소보슬라이가 가진 프로필은 클럽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맥칼리스터는 항상 얘기하자면 이 선수는 축구도사 스타일이라 잘해요. 네, 진짜 저는 잘해요. 이 선수는 같은 리그 내 이적이기 때문에 네.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미드필더 어느 지역에 세워도 다 괜찮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왼쪽은 조금 적응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만 조금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리버풀도 뭐 전반적으로 좋네. 네, 수비가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역시 6번 자리. 아, 파비누가 없는 6번 자리. 네. 그 자리가 좋은 선수가 와야 아놀드가 또 빌드업 때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아놀드가 그냥 편하게 축구하게 하려면 파트너가 잘 받쳐줘야 돼요. 일단은 뭐 발세티치를 세우나요? 당장은 그렇죠. 티아고 알칸타라가 뭐 완전 전문 홀딩은 아니고 네. 일단 다치기도 할 거고. 그럼 라비아를 봐야 되겠네. 네,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고 라비아가 전문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가장 영입 확률이 그래도 있는 선수가 라비아 같아요. 네. 누구든 와야 되고 전문 수미가 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맨유, 아스날, 맨시티인데 네. 맨유는 일단 지금 그 호일룬 네. 호일룬. 저도 그냥 호일룬이라고 호일룬. 하려고요. 네. 호일룬. 약간 스포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 저희가 이스타 스카우팅을 찍었어요. 저랑 이제 종민 형이랑 찍었던 영상 그 오늘 오늘 올라갔고, 올라갔고, 예. 스카우팅 개념으로 찍은 거는 아마 내일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스포 살짝 스포? 당장 1,000억의 가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1,000원이 가치라기 힘들다. 네. 거기까지 당장은 제 느낌상으로는 네. 네. 당장 1,000원의 가치를 보여주긴 어렵다. 네.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죠 영상에. 네. 내일 올라올 거예요. 스카우팅 리포트. 네. 잘 한번 살펴주시고. 근데 공격수가 필요하긴 했어. 근데 요즘 공격수 하기가 쉽지 않아.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1순위는 아마 해리케인이었을 거야. 당연하죠. 그다음에 네. 오시맨도 분명히 선상에 있었을 거야. 근데 다 이래저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다음 순위로 간 것 같아. 이렇게 최전방이 없어? 나는 진짜 없어요. 그게 그거였다고 봐요. 결국에 시대를 지배하는 선수들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대를 지배했던 선수가 누굽니까? 메시. 호날두랑 메시야. 네. 그들은 윙포워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선수들이 양산됩니다. 근데 그때 왜 한때 펩이 제로톱 쓰고 막 이러면서 최전방의 공격수의 중요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었어. 그래.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되게 보니까 섭섭했어. 역설적으로 다시 축구는 돌고 도는데 이 선수들이 귀하게 된 거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넘버 9이 정말 귀하게 된 그렇지. 거죠. 네. 웃긴 건 이러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 언젠가는 또 전문 공격수가 폼이 근데 엄청 많아지고. 오는데 네. 메시와 호날두 같은 또 살라 이런 네. 선수들이 진짜 쉽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시와 호날두가 갔던 윙포워드 내지는 뭐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넘버 9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대두될 거다. 뭐 이러면 또 아마 클래시컬한 윙어들이 다시 또 뜨는 시대가 올 그렇지. 거고. 맞아요. 클래식한 윙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원래 낭만 이러다가 있어요, 그거. 또 저렇게 가고. 네. 뭐 근데 이게 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허나 확실한 거는 계속 선수들에게 엄청난 운동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축구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얘기를 뱅거가 한 적 있잖아. 축구가 NBA처럼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가장 우선되는. 뭐 그 얘기는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보다 선수들의 개성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뭐 NBA도 그렇다고 하니까. 네. 네. 역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 호일룬 선수가 이제 합류하고서의 경기는 좀 봐야 되겠지만 합류하기 전의 내용들을 보면 초반에 프리시즌 페이스 좋았거든요. 네. 근데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긴 한데 가장 이 중에서 경기력이 좋았던 시간은 아스날전의 전반전. 그 경기는 맨유가 진짜 잘했고 아스날은 허둥댔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마운트 브루노가 또 그때 중앙 미드필더진에 같이 나와서 합격점을 받을 만한 활약을 했는데 되게 놀랐던 선수가 전 마이누가 다들 뭐야 얘 이랬죠. 마이누가 그때 후방 빌드업 시에 오른쪽 스토퍼로 내려가서 패스로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 마이누가 올라가서 오른쪽 측면에 또 오버래핑하면서 공격 가담해주고 선제골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이누도 역시 일찍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맞아요. 근데 부상이야. 그게 좀 아쉬워요. 마이누가 부상인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마이누라는 선수에 대한 어떤 잠재성 그런 부분들을 또 느꼈던 게 이번 프리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시즌 동안에 그래도 아쉬운 점들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테나 감독은 조금 더 역동적인 팀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도 제가 볼 때 팀의 역동성과 특히 중원의 어떤 기동력은 더해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마운트 오나나가 들어왔으니까. 오나나가 또 들어온 게 크죠. 호일룬도 아마 좀 영향을 끼칠 거고. 그리고 역시 브루노의 의존도가 물론 여전히 브루노는 필요하지만 다른 자원들이 또 대체해주면서 저 서서히 브루노의 의존도가 너무 핵심이진 않게끔 다른 선수들과 같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역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연장선상의 맨유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프리시즌의 결과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향방을 달리고 있다. 대신에 선수 보강이 분명 필요한 포지션, 정리가 필요한 포지션은 여전히 보인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링크 나와 있는 선수 암라바트 같은 선수가 아직 링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맥토미니처럼 이제 좀 애매하다 싶은 맥과이어까지 포함해서 자원들에 대한 정리도 빨리 해야죠. 그게 돼야 좀 더 시즌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산초는 아직도 부진합니다. 왜냐면 형도 제이든 산초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뭔가 너무 평온해. 평온하면 안 되는데. 안 되지. 그 자리에 있는 선수를 안 평온하거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대가 안 들죠 좀. 맞아요. 그게 결국 볼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산초가 오히려 그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불안함이 좀 생기고 본인도 플레이가 좀 소극적으로 점점 임해지고 있고. 산초는 팀이 좋을 때는 그 흐름에 타서 무난히 가고 나쁠 때는 또 그 흐름에 타가지고 조용하고. 그러면 본인의 몸값을 생각하면 안 되는 되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산초도 마찬가지로 아스날전 전반에만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경기도 기대치를 좀 높게 가져가신 분들은 그래도 산초 이거보다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이후에는 또 부진하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바르셀로나 크게 잡았고 그다음에 남은 경기가 모나코 하나 있고요. 그다음이 커뮤니티 실드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합니다. 프리시즌 최다 득점자가 레안드로 트로사르입니다. 이제 트로사르는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바르셀로나전에 또 잘했죠. 약간 그 부카요 사카가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선수고 워낙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트로사르가 가진 기량에 비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덜 받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역할을 할 줄 아는 선수고 장점도 확고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트로사르는 굉장히 좀 인상 깊고 저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해요. 팀버 잘하고 그다음에 카이는 좀 보면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프리시즌이니까 나아진다라고 하긴 그런데 적응해야죠. 그 맨유전보단 바르셀로나전이 그래도 내용상 좋았어요. 나아졌어요. 그랬고 저는 이제 이 신입생들 폼을 보면 일단 하베르츠가 뛸 때 중원 밸런스를 아르테타가 고민은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르셀로나전 후반전에 스미스로우가 교체 출전해서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스미스로우가 있을 때 중원 밸런스를 또 테스트해보기 위함과 동시에 전반에 하베르츠가 뛸 때 공격 과정은 좋았지만 하베르츠 올라가고 웨데고르도 공격 작업에 해줘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뒤쪽에 이제 파티 있고 혹은 조르지뉴 있고 그 세 명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게 경기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도 자카는 이제 되게 영리한 선수여서 영리해진 선수여서 영리해졌죠. 올라갈 땐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때 진첸코가 올라갈 땐 본인이 뒤를 받쳐주면서 계속 이 왼쪽의 삼각 대형의 밸런스를 잃지 않게끔 자리를 잘 잡아줬는데 하베르츠는 아직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과정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가 확고하긴 힘들어요. 너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전에서 썼을 때 하베르츠가 있을 때 중원 밸런스는 조금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진첸코랑 같이 뛸 때는 얼마나 개선이 될지 혹은 하베르츠가 그래도 공격 작업에서 얼마나 또 기능할 수 있는지. 근데 그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기대가 돼요. 사카나 메데고르가 기회 만들고 하베르츠가 박스 잘 들어가서 골 넣어주면 저는 약간 레버쿠젠 때 동선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베스트인데. 진짜 베스트죠. 그때 뜬 거니까. 그리고 라이스는 그 팬분들은 이제 종아리 쪽에 그 통증을 느꼈다는 소식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얘가
부상 자수당하는 스타일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 철강왕이에요. 예. 예. 뭐 잠깐 그 염려 차원에서 빼줄 예. 수 있는 거니까 프리시즌에. 뭐 몸이 안 좋다니까. 네. 라이스는 마찬가지로 잘할 선수다. 대신에 이제 풀백 자리에서의 그 조력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원볼란치보다는 파트너가 좀 있을 때 맞아요. 압박이 분산되면서 라이스도 좀 더 전진을 하거나 볼을 뿌려줄 줄 아는 선수인데 아직 라이스의 그런 부분이 파티보다 오히려 보기는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 토마스 파티는 남아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파티 원래 사우디에 팔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 있어야 돼. 예, 있어야 게다가 돼. 혹시 물론 이제 파티를 풀백으로 쓰는 거는 너무 낭비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정말 혹시 여기서 풀백이 보강이 안 된다 그러면 세워본 적 있거든. 풀백을 세우고 부분 전술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래.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도 얘 풀백 쓴 적 있었어. 맞아요. 그때 아스날부터 아스날 그때 파티한테 개발렸거든.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파티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백을 볼 수 있다는 그 거죠. 느낌인 거지. 네, 그런 느낌으로도 그 쓸 느낌이- 수는 있다. 아니면 스톤스처럼 스톤스는 그냥 가운데 있다가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3-2-4-1로 바뀌었잖아. 그쵸.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파티는 어떻게 생각해도 본인이 뭔가 마음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남는 게 아스날에게는 전략상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네. 것이다. 그리고 라이스 옆에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진첸코 팀버의 폼이 중요한데 팀버는 합격점을 받을 만합니다. 잘해요. 좌우백 다 되고 볼 배급 잘하고 나이스야. 위치 선정 좋고 팀버의 이런 감각, 능력, 팀의 빌드업을 확실히 본인이 이끌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 무엇보다 진첸코 부상으로 빠졌을 때 항상 대비가 안 됐던 아스날인데 팀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진첸코의 부재에도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도 돼.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스날이 실점이 많았어요. 그죠. 그 약간 수비 실수가 있었던 것과 램스데이도 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라야랑 링크가 나는 건지. 예. 그런 점들이 좀 골키퍼 거의 주전급 골키퍼를 한 명 더 데리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왜 그럴 것까지는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램세일에 대해서는 종윤이가 그래도 선호하는 골키퍼인데. 나는 좀- 깡이서 좋아하거든. 네. 저도 지난 시즌에 되게 좋아했어요. 잘했고. 올 시즌 요즘 조금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네. 이건 뭐 나야에 대한 진짜 본격적인 접근이 있다면 그 이후로 좀 내부 소식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오겠죠. 좀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실마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맨시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네. 근데 맨시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음. 우승 후보이자 그리고 어떻게 팀을 꾸리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2년 연속 트래블도 가능한 팀이다. 근데 칸셀로는 어떻게 돼요? 임대로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 예. 왜냐하면 얘 팔려면 이적료가 비싼데 그거 지불할 팀은 없는 것 같아. 일찍 지불하려 나가는 했으면 거 맞아? 펩이 이런 선수들 잘 안 데리고 있죠. 근데 칸셀로 딱 보니까 얘가 조금 약간 좀 초점이 없으면서 어떻게든 여기에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좀 관상의 어떤 느낌을 봤을 때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열심히 예, 한번 해보려고 그건 그러는데 보여요. 결국에 가르디올라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이건 안 돼 이런 느낌이 강하니까. 근데 데리고 와서 계속 쓰니까 음, 그게 신기한 거지. 아마 쓸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냥 있는 동안에 그냥 쓰자 이거 네.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워커는 어제 주장 준 거 보면은 역시 펩이 정말 잡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바이언 가는 거를 막으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워커는 여전히 잘해요. 어제 골대 맞춘 거. 골대 맞춘 거랑 그래서 커버한 거 있죠. 속도가 37.9 예. 시속 그게 찍혔어요. 이 경기 1위.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속도 4라고 한 사람이 있다. 속도 40km에 육박한다. 곱하기 10을 빼셨네요. 37.9의 반올림. 그렇죠. 사실. 예. 그 예전 워커 속도 4라 그런 거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만해. 씨. 야 그거 그 느낌 알잖아. 너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못하지.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그때 어떤 풍자. 워커의 상황을 풍자한 거 아니야. 풍자 또간집 풍자 또간집이 뭐야? 또간집 몰라? 풍자 씨가 하는 거. 그 맛집 가는 거. 예. 풍자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워커 빠르죠. 진짜 대단했어요. 개빠르더라. 진짜. 능력이 존나 빠르더라. 진짜. 진짜 제일 빠른 것 같아. 네. 지금 대한민국에 하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선수 중에 예. 네. 제일 빠른 것 같아. 어제 그럼 비행기로 떠난 거죠, 맨시티 선수? 간 거죠. 바로 끝나고. 네. 워커는 지금 뛰어가도 돼. 비행기 더 빨라. 비아냥거리는 건가요? 워커 무시하나요? 네. 네. 저는 이제 팬들도 우려하겠지만 선수 보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싶고 이건 근데 지난 회차 때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죠. 히든풋볼에서 펩은 3-2-4의 내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시도를 많이 할 것 그렇지.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제 훌리안이랑 혼란을 좀 투토처럼 맞아요. 세워서 3-1 사이 같은 느낌으로 네. 빌드업을 좀 하던데
그 느낌의 빌드업도 역시 이 3, 2, 4일에 약간의 변주를 주면서 상대를 뚫기 위한 일종의 플랜의 유연성을 좀 가져가려는 노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펩 가르디올라가 나름 가진 자원 내에서 여전히 효율을 살리기 위한 운영을 펼치겠지만 지금 선수단 이대로 가면 저는 지금 UEFA 슈퍼컵도 이제 해야 돼요. 그렇지. 일정 보면은 아스날 커뮤니티 실드 있죠. 그리고 번리, 세비야, 뉴캐슬 셰필드예요. 이거 되게 8월부터 빡센 일정이고 클럽 월드컵도 부담되지. 중간에 가야 됩니다. 트래블한 팀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맞아요. 그 뒤에 엄청난 일정들이 다음 시즌이 되게 고돼. 따라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맨시티가 그리고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거는 한국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영국 가서 바로 실전을 뛰어야 되잖아요. 커뮤니티 실드는 뭐 프리시즌과 실전에 마치 걸쳐있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거 실전 경기입니다. 아 이거 빡세. 빡세요. 커뮤니티 실드 빡세게. 빡세요. 커뮤니티 실드 공식적으로 그냥 공식적인 그냥 대회야. 슈퍼컵인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빡센 팀들끼리 붙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존심이 걸려 있어요. 펩이 아마 잉글랜드 와서 그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쉴드에 대해서 나는 그 이전에 라리가에 있을 때 그 슈퍼컵 그러니까 그 코파델레이 우승한 팀이랑 리그 우승한 팀이랑 붙는 붙잖아. 그거 엄청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잉글랜드는 실드를 좀 덜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는 것 같다. 어. 이거 우리 꼭 잡는다. 이런 뉘앙스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맞다고 봐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슈퍼컵 은근히가 아니고 꽤 권위 있는 대회, 그렇지. 스페르코파 뭐 이런 대회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 실드부터도 좀 빡빡한데 일정이 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선수 보강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니까. 그 뭐 후반에 뭐 어린 선수들 나오고 하는데 나는 맨시티 어린 선수들은 아직 더 여물어야 되고. 네, 맞아요. 지금 봤을 때 근데 또 생각하다가 또 맨시티 딱 선수를 보니까 세긴 세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보다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도 좀 부족하다 보이고 그 다음은 나는 없는 느낌, 허전한 느낌. 근데 난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봐. 이게 아마 일단 수비 쪽에 그바르디올은 데려오려고 그랬다가 지금 뭔가 계속 완전 막히고 삑사리가 있어요. 낸 느낌이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계속 우리가 자주 얘기하면 이런 거에서 펩이나 클롭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래도 빅스쿼드를 잘한다. 또 지향을 좀 안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저는 일단 프리시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있다.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잡고 뭐 요코하마는 뭐 당연히 잡아야 되고 네. 하지만 균도안의 부재와 데브라이너의 부재는 느껴졌던 프리시즌이었다. 확실히 창의성에 있어서 데브라이너의 킥이나 운반 능력이 좀 부재가 느껴졌고 균도안이 이제 윙포워드와 혼란의 득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분산시켜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박스 안에서의 어떤 세밀함을 좀 더 더해주고 창의성을 넣어준 선수가 박스 안 내에서의 저 균도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부재도 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바치치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프리시즌 빅식스 팀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내일은 히든풋볼 그 친선전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이랑 인테르 경기가 있습니다. 찬우 형이랑 또 인테르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히든풋볼은 이번 주는 오늘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히든풋볼 돌아오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뭐 DP2 뭐 리뷰하는 걸로 기다리신 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잡아놨었어요. 네. 근데 형도 그렇고 저희 쭉 보니까 형도 영 집중이 좀 이거 너무 좀 현실. 제가 봤어요. 예. 봤는데 리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스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DP2 리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분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전이었으면 아마 좀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영 좀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